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 공부를 다소 오래 한 편이어서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에 꼬리는 하였어요. 공부를 오래 했지만 여유로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일찍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무렵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갑자기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차려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20대 때 대학 시절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해서 그 길로 쭉 회사에 몸담을 수 있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품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끝까지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홀로 혈혈단신 저를 대학원까지 보내주신 영웅이셨죠. 그렇게 엄마에게 마음의 빚을 진 채 대학원까지 마친 후 보란듯이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결국 혼기를 놓치고 선을 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구어낸 그의 끈기와 추진력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고 그런 생활력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을 통해 만난 이후 지금의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의 어머니이자 지금은 저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처럼 자식을 홀로 키워내신 분이셨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버는 족족 투자에 실패하셔서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이끌고 가셔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가정을 둔 남편과 저는 통하는 게 많았고 서로의 공감대가 깊어 한순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결혼까지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와의 삶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 일을 그만두시고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매달 드리는 용돈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생계를 끌어오신 열정적인 여장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쉼없이 털어놓으셨어요.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저와 남편에게 본인의 고통을 쏟아내곤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매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대화의 말미에는 항상 그래서 이번에 얼마가 필요한데 말이야 로 결국 하고 싶은 용건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번번이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겼어요. 한 번은 시아버님께서 친척분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빚의 일부를 갚아드리기 위해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따로 빼놓은 적금을 해약해서 갚아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카페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남편의 가게를 접고 시어머니와 작은 가게를 차려서 함께 일하는 게 어떨지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 시어머니도 월급을 받아가시고 저희도 부담 없이 저희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도움을 안 드려도 되니 이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다행히 남편 또한 계속되는 적자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저희는 조그마한 김밥집을 하나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동업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휴, 내 팔자에 장사는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애미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부진해서 이번 달엔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 어쩌면 좋냐? 이 집안 남자들이라곤 안팎으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에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고생만 죽어라 하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요, 우리.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면 될 일도 안 풀린다니까요. 우리 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이잖아요. 매출도 초반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기다려봐요.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달은 월세가 안 나온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손님들이 너무 까다롭다 등등 불평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매일같이 직장에 있는 제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멈추지 않고 보채는 통에 저마저 스트레스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곤 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끊임없이 시어머니께 지원을 해드려야 할 판이라 대책을 마련해야 했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께 넋두리를 늘어놓으니 친정엄마는 제게 예전에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비법 어묵의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한참 그 어묵의 맛을 참 좋아했는데 엄마가 먼저 선뜻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의 해답이 되어줄 거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이라 시어머님께 비법 어묵 레시피를 전수해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는 다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했죠. 그 사이 저희 친정엄마는 반찬 가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나이에 어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하신 건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저는 늘 엄마에게 배우는 게 많았어요. 엄마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너희들한테 나중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밥벌이를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진취적이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진하는 엄마는 저에게 항상 좋은 귀감이 되어주셨죠. 친정엄마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서 반찬을 배달로 해보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엔 배달이 지금처럼 크게 번지지 않았던 터였고 치킨 같은 음식이나 배달을 하지 누가 반찬을 배달해서 먹냐며 말렸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세상 물정과 돌아가는 이치의 눈치가 빨랐던 엄마는 무조건 지금 시작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서 스스로 배달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당장 배달을 시작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사람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는 남편이 당분간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에 가서 배달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엄마를 돕기로 하였죠. 그렇게 십시일반 친정엄마를 도와 반찬 가게에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마침 또 배달 어플이 막 성행을 하고 있던 참이어서 잘하면 배달도 성과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엄마의 계산에 맞게 저희는 주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촌, 직장인들이 즐비한 오피스텔 부근을 중심으로 배달의 영역을 잡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가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순식간에 좋은 리뷰들이 100개 이상 달리기 시작했고 블로그, 맛집 어플 등등 각종 SNS에서 집밥의 맛을 내는 반찬 가게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엄마 반찬 가게 배달을 시작한과 동시에 성공의 대로를 밟고 있었어요. 엄마의 사업소 안에서는 정말 박수를 쳤었죠. 나날이 가게가 성황을 이루면서 엄마는 직원도 한 명 고용을 하고
남편 또한 엄마 가게에서 상주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어쩐지 남편의 반응은 조금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장모님 말이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싶네. 하루 종일 가게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걱정인데 계속 지진부진이라서 말이야. 당신은 좋겠다. 장모님이 잘 되어가니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지금 막 자리 잡아가는 단계시잖아. 엄마는 꽤 오랫동안 장사하시다가 요즘 잘 되시는 건데. 그리고 어찌됐든 엄마가 잘 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고, 반대로 어머님이 잘 되는 것도 나한테 잘 된 일이지. 엄마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당신도 어머님 가게 가서 도와드려. 남편과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동안만 여기서 근무하고 사람이 채워지는 대로 다시 시어머니 가게로 가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엄마 가게에 좋지 못한 리뷰가 연이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배달이 느리고 배달원이 불친절하네요. 하도 맛있다고 리뷰가 달렸길래 시켜봤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음식간이 너무 짜고 달고 자극적이기만 해서 한 입 먹고 싹 다 쓰레기통으로 버림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은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배달은 리뷰가 9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리뷰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런 식의 리뷰가 달리고 나서부터 매출이 반토막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리뷰들로 곤욕을 겪게 되었죠. 저희는 안 좋은 리뷰를 단 고객께 직접 전화도 해보고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같은 건 원하지 않으니 다신 전화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친정엄마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의 종류 또한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등등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한 번씩 툭툭 올라오는 불편한 리뷰들로 인해 저희 가게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리뷰라고 치기에는 거의 악플 수준의 글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만 하시던 저희 엄마는 결국 과로와 리뷰로 인해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었어요. 한평생 잔병도 별로 없는 엄마였는데 이번에 편찮으시게 되면서 저 또한 충격이 너무나 컸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엄마와 엄마 가게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가게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엄마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였죠. 그 와중에 다행인지 시어머니의 가게는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성황리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전수받은 비법 어묵으로 만든 어묵김밥이 효자 메뉴로 등극을 했고 저희를 따라 배달까지 시작을 하였거든요. 시어머니 가게와 엄마의 가게는 같은 상권 안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반찬 가게 리뷰가 안 좋게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김밥집 수요가 높아지더라고요. 김밥집은 순식간에 좋은 리뷰들로 도배가 되면서 그 상권 안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김밥집이 되었고 장사가 잘 되어가니 시어머니의 불평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되려 저희 엄마 가게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시모 둘이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저희 엄마와 엄마 가게 흉을 보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네 장모네 가게는 아예 끝난 것 같지 않냐? 벌써 빚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아유 고소해라. 쉽게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
원래 가게가 그렇잖아. 평판 한 번 안 좋아지면 재계약이 힘들다는 거. 그러니 시모는 박수까지 치며 깔깔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게,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아유, 기분 좋아라.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신도 그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가게가 망해서 좋다는 거야? 아이, 당신 언제부터 와 있던 거야? 아이, 뭘 또?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당신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 가게가 안 된다고 해도 엄마랑 우리 가게가 잘 되니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은 싫어? 저 또한 시어머니랑 남편이 잘 되니 물론 좋긴 한데 악플로 알아놓은 엄마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나도 당신이랑 어머님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엄마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장모님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그래? 당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집만 장사가 잘 된다고 배알이 꼴려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이 잘 되면 당신도 좋은 거라고 예전에 그랬으면서 어쩜 그렇게 태도가 싹 변해?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라고 잘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너도 네 엄마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저 욕심만 목구녕까지 차선 시댁 일은 하나도 보지 않네. 됐다, 됐어. 네가 서운하다 얘기하면 우리는 배로 서운하다. 가라, 재소원 붙는다. 아니,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가게 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엄마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시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언성을 높였고 나가라며 절 내쫓았어요. 그 이후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저는 혼자서 엄마의 일을 해결해 나가야 했어요. 아픈 엄마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악플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국 경찰서에 의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일념으로 악플러를 잡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경찰 측에서도 가게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완연한 악플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IP 추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IP 추적으로 그 악플러를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악플러는 젊은 20대 남자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고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삶에 대한 불만으로 악플을 달았다고 이실직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 측에서 악플러에게 받게 될 벌에 대해 무섭게 하나씩 읊어주기 시작하자 갑자기 악플러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자기는 시키는 것을 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시키는 일이라는 말에 경찰과 저는 놀라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는지 물었죠. 그는 곧이어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어요. 악플러는 소위 말하는 댓글 알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달고 다녔던 그 악플과 악성 리뷰는 돈을 받고 작성하는 하나의 돈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저는 그 리뷰를 작성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추궁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를 고용한 고용주의 핸드폰 번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번호는 저희 시어머니의 옛 번호였거든요. 그토록 저희 친정집을 힘들게 하고 엄마까지 알아눕게 한 그 모든 원인 제공을 한 게 시어머니라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그리 고가워서 저희 가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정말 친정엄마가 죽기라도 바라신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나중에 이 혼란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은 더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에이,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 어떻게 우리 집 식구인 당신이 며느리가 경찰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시어머니를 의심할 수가 있어? 그리고도 당신이 며느리야? 당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지금 경찰에서 증거 자료를 이렇게나 많이 찾았는데 그럼 그 증거들이 다 헛소리라는 거야? 당신도 뭐 알고 있지? 에라이, 이제 하다 당신 남편까지 의심을 하냐? 당신은 매번 이런 식이야. 자기만 생각하지? 우리 엄마는 절대 아니고 난 그 증거인지 뭔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범인이라는 증거들을 남편 앞에 갖다 들이밀었는데 남편은 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시어머니 가게로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좀 봐라. 생사람 잡는 것도 유분수지. 네 시애미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나를 그런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거야? 나는 모르고 그런 일을 꾸미지도 못해. 그리고 내 예전 번호를 딴 사람이 쓰는 거일 수도 있지. 왜 나를 의심해? 그럼 경찰 수사 더 해보면 알겠네요. 나중 가서 보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시어머니 이야기에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국 경찰 측에선 시어머니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자 그제서야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사를 다 받고 와선 저를 찾아와. 예, 그래. 내가 사부인 반찬가게에 안 좋은 소리 좀 달게끔 했다. 내가 괜히 그런 줄 알아? 네 엄마가 장사 좀 잘 된다고 우리 아들이 처갓집 눈치 보면서 처가살이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랬었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안 입고 왔던 거야. 내 새끼는 죽어라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자리 잡았던 것도 너랑 결혼하고부터는 일이 안 풀리는데 너는 직장생활 잘하고 네 엄마 가게도 잘 풀리고 하니까 내가 복장이 뒤집혀서 그랬다. 내 아들이 처가에서 눈치 보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진작에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책임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나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소는 좀 취하해줘라. 응? 네 엄마 워낙 사업성도 좋으셔서 금방 일어나실 텐데. 그 말에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반성은커녕 제 잘못으로 돌리니 울분이 터졌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시어머니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이혼까지 생각하고 변호사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이 지저분한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거 수집이 급선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악플러의 고용주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대답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길고 긴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법적 다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이 뒤집어지고 열이 끓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결국 길고 긴 싸움 끝에 저는 유리한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엄마의 비법 어묵으로 장사를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비싼 돈까지 주며 어묵 레시피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전 시댁은 더 이상 어묵 레시피로 김밥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니
몇 달도 못 가 가게가 기우는 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제 이혼 후 엄마는 몸을 조금씩 회복하셨고 힘들게 다시 가게의 문을 열게 되셨는데 이미 악플로 도배되고 이미지가 추락한 저희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전의 악플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소비자들은 저희 가게에서 재주문을 하지 않았고 새로 유입된 고객들로만 겨우겨우 장사를 이어가는 수준이었죠. 그 인간들이 엄마를 궁지로 몰아놓았다는 것에 대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열을 식히고 잠에 들어야만 했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었고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역 맘카페 SNS를 통해서 저희 집의 억울함에 대한 토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론이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엔 이전 시어머니의 김밥집에 대해 못된 가게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고소장 하나가 날라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이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 내용이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너야말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내 힘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특허를 내서 사람 장사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까지 그럼 유언비어를 터뜨려? 너 내가 똑같이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희 집 망하라고 고사 지낸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세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으시네요. 장사 잘 되고 있는 저희 집 이미지 다 망가뜨리고 나락으로 던져버린 게 누구인데 그럼 그런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장사하도록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고소할 거 있으면 하세요.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이혼 이후에 저와 이전 시모와 치열한 고소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상 자기들이 이기기 힘든 게임이었지만 이를 갈고 저희 집을 무너뜨리려는 그 심보가 너무 못되어서 저 또한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게 한창 물고 뜯는 싸움을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 글쎄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 또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당신 어서 맞고소한 거 취하해. 지금 우리 집 난리도 아니야. 엄마도 당장 가게 접게 생겼으니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만하자고. 당신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일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먼저 고소한 게 누구인데 나보고 취하를 하라 말아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 남편의 태도에 저도 큰 소리로 대응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저보고 고소를 취하라는 등 그런 소리가 어찌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완전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구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다음날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가게에 찾아와 제발 이야기라도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하는 통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무래도 잠깐 정신이 해가닥했었나 봐. 나는 내 아들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사기당한 거 이번에 잘못되면 그 양반 나이가 70인데 구속까지 되게 생겼다고. 아니 저랑은 이제 완벽하게 남인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쪽이 먼저 고소한 거 아니에요? 전 취하 못해요.
끝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올 거예요. 그거 아시죠?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줘야 된다는 거. 짧은 만남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따로 얼굴을 본 적이 없이 두 번째 소송까지 진행해 승소를 거두었어요. 재판 두 번만 해도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말이 딱 이전 시댁 얘기였죠. 이전 시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었어요. 대략 2년간의 길고 긴 싸움으로 저는 완전히 그 집안과는 연을 끊었고, 다행히 그동안 저희 엄마도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다시 원래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조그만 가게를 다시 시작하였고, 저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조그만 회사에 재취업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여전히 엄마 가게에서 일손을 보태면서 지내고 있죠. 간간히 저희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종종 계셨고, 엄마 또한 무너지지 않으시고 장사를 하시다 보니 금방 상황이 좋아져 시시각각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온라인으로도 반찬 판매를 시작하였어요. 반응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뜨거웠고, 작은 공장과 계약을 해서 온라인 대량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어요. 몇 년 동안의 반응을 보던 저희 엄마는 제게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며 부탁을 했고, 저도 엄마의 부탁에 바로 일을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가게로 출근을, 저는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업을 점점 더 키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업무를 마치고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근처의 공장들을 돌면서 폐지를 주워가시는 노인이 저희 경비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게로 가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싸우나 싶어서 창문을 열고 지켜보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이, 할머니, 여기 오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폐지 처리하는 업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몰래 주워가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요? 안 돼요, 안 돼. 아저씨, 내가 여기 두 번 다시 안 올 테니까 경찰은 안 돼요. 갈게요. 이것만 가지고 가고 두 번 다시 안 올게요.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 마셔요. 내가 경찰이라고 하면 아주 친절머리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비원과 말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전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는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거기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더라고요. 세상 참 좁다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꼴로 마주친 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었어요. 경비원과 신랑이 끝에 폐지를 챙기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중얼거리는 이전 시모였죠. 시모가 가고 나서 경비원에게 이전 시모에 대해 물어보니, 아니, 몇 달 전부터 살금살금 와서 폐지 훔쳐가는 노인네 중에 한 명인데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어찌나 자기 고집대로인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하다가 망하고 남편은 보증 잘못 써서 집도 절도 없이 저렇게 지낸답디다. 아들내미는 돈 벌어서 온다고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저렇게 폐지 죽고 가끔 주는 급식 얻어먹고 근근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 경비원 아저씨가 말해준 이전 시대 근황 속에서 그간의 일들에 대해 전부 알게 되었어요. 자기보다 잘 나가는 저희 집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거짓골을 못 면하고 사는 게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그 일도 몇 년이 지난 일이 되었고, 저와 엄마는 현재 그때보다 더 승승장구하게 되어서 지금은 사무실 직원을 따로 고용해서 지낼 만큼 사업이 커졌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니 참 우습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거고, 저희 아이 또한 바르게 잘 키우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